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5월 물가 상승률 5.4%입니다. 작년 5월에 비해 이만큼 올랐다는 건데요.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약 14년 만입니다. 특히 밀가루는 1년 만에 26%, 식용유가 22%, 돼지고기는 20% 올랐고요. 경유는 무려 45%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만 해도 2%대였는데 3%대로 올라서는데 6달, 4%대로 올라서는데 5달이 걸렸고 5%대로 올라서는 데는 불과 2달 걸렸습니다. 물가 상승의 후폭풍,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 특히 음식점들이 내년에 줄줄이 무너질 거라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 한 달 전 모든 메뉴의 가격을 1,000원씩 올렸습니다. 짜장면이 이제 7,000원. 그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나흘에 한 통씩 쓰는 18리터짜리 식용유, 이틀에 한 포대 쓰는 20kg 밀가루, 둘 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식용유와 밀가루 값만 한 달에 5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코로나로 이미 1억 원 빚을 졌는데 장사 좀 되려나 했더니 물가가 덮쳤습니다. 마지못해 그냥 하는 거죠 뭐. 이제 중국집은 지금 식자재 값이 이렇게 안 떨어지면 희망이 없어요. 아이, 가게를 이거 접어야 되나 뭐 많이 생각 중이에요.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해바라기 씨유는 60%가 넘습니다. 전쟁 때문에 수확도 쉽지 않지만 수확하더라도 항만과 저장 시설이 파괴돼 수출도 쉽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가뭄, 호주는 홍수가 덮쳐 올해 밀 생산량이 10%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큰 손들은 비싼 값에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작은 식당들은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밀가루 같은 거 10포 사기가 힘들어요. 안 줘요. 식용유도 많이 사야 2통이야. 2통 더 안 줘. 없다고. 밀가루와 식용유 값 폭등으로 내년에 식당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가격 전가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원가율 상승을 그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결국 수익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위해 줄줄이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 대책은 뭘까요? 지방선거 이틀 전에 정부가 민생 대책을 급하게 발표했죠. 저희가 검증을 해봤더니 효과가 거의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 관세를 연말까지 매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미 밀가루용 밀은 100%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틀 전인 5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대책 1번, 밀, 돼지고기, 해바라기 씨유 등 7개 품목에 대해 올해 말까지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입 원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밀가루 만드는 밀을 미국, 호주, 캐나다 세 나라에서 100% 수입합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는 모두 우리와 FTA를 맺어서 관세가 이미 없습니다. 정부 대책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돼지고기도 5만 톤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 돼지고기의 85%는 유럽, 미국, 칠레에서 들여옵니다. 역시 모두 우리와 FTA를 맺은 나라들이라 이미 관세가 없습니다. 정부는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줄 테니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건 효과가 있을까? 밀가루용 밀 수입 비용은 1년 전보다 3천억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겠다는 지원금은 546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기업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분업계에서는 턱도 없는 지원금, 생색만 내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여기에 더해 사용자 단체들의 임금 인상도 자제하라고 말했습니다.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 시대에 임금을 묶으면 가장 큰 타격은 저소득층이 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 자체를 막는 효과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통을 받는 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지 고소득자들한테는 이 물가 인상에 이런 문제 그렇게 큰 충격이 없거든요. 이런 정도 대책으로 서민들이 버틸 수 있을까? 식량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은 3년은 더 갈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공천 시스템을 선보겠다며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년 정도 남은 임기도 채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승리 이후 바로 당 혁신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 제대로 된 정당 개혁을 하겠다며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에 이어 엘리트 당원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공천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최재형 의원은 당의 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천이라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소위 말하는 찍어내리는 공천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이 대표는 남은 1년 임기도 채우겠다며 중도 사퇴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성비위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 회의까지 주장하며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윤리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난다. 저는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성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서둘러 혁신 카드를 꺼낸 데는 당내 권력 투쟁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내 권력 재편을 노리는 이른바 윤핵관들과 원내 진입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 등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건데 당권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하루 종일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기자, 연석회의 끝났죠?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무위원들의 연석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데요. 오늘 회의에선 선거 패배의 원인, 당 쇄신 방안, 임시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8월 이전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지는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 이전까지 당을 이끌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선,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쇄신 방안을 마련한 뒤 예정대로 8월에 새 당대표를 뽑겠다는 구상입니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쇄신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혁신 비대위원장에는 당의 원로 인사를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책임론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참사가 됐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전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은 각각 의원 모임을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집단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만 친이재명계의 결집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 측은 대응을 자제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쇄신 작업에 착수하긴 했지만 계파 갈등도 점점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서 인천공항은 3년 가까이 끊겼던 해외 여행객들로 모처럼 다시 붐비는 하루였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출입국 절차도 더 간소화될 예정이고요. 또 국제선 운행 규제도 풀리면서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지금도 출국장이 많이 북적이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나와 있는데요. 늦은 저녁이지만 탑승 수속을 하려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약 3만 8천 명입니다. 지난 4월에 하루 평균 이용객보다 1만 6천여 명 증가했고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1년 전보다는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모처럼 해외여행길에 오른 시민들은 설렘과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 못 나갔었던 것 같아요. 엄청 기대되고요. 일단 가서 도착하자마자 뭘 먹을지 뭐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고요. 현충일 연휴도 껴있고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연휴가 오늘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번 연휴 괌과 사이판 등 주요 여행지로 가는 국제선 예약률은 100%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비싼 항공료, 높은 환율 등의 걸림돌이 남아있긴 하지만 해외여행 수요가 전보다 높아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나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친구 너무 많이 있어서 친구랑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제주도도 가고 싶어요. 내일 아침 7시쯤에는 이곳 인천공항으로 말레이시아 관광객 160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단체 예약도 속속 이뤄지고 있어 명동거리 등 주요 관광지와 면세점 등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출입국 관련 규제도 더 풀릴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닷새 뒤인 8일부터는 백신 미접종자여도 일주일간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침인데요. 다만 코로나19 검사는 기존대로 입국 전후에 한 차례씩 받아야 합니다. 또 이곳 인천공항의 국제선 항공 편수와 야간 비행시간 규제도 8일부터 다 풀립니다. 2년 2개월 만에 공항이 24시간 운영체제로 정상화되는 겁니다. 항공편 공급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면 많이 올라있는 비행기 표값도 점차 안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제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2년 만에 직항편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장에 외국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온 관광객들입니다. 태국 현지 여행사의 단체 관광 상품을 이용해 비자 없이 입국한 이들은 178명.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2년 4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직항으로 제주를 처음 찾은 겁니다.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에 제주를 찾은 태국 관광객들은 환영 선물로 안전여행 키트를 받았습니다. ทริปแรกที่แบบไม่ได้มาเลยตั้งแต่โควิดมาค่ะก็แบบดีใจที่ได้มาที่นี่เป็นทริปแรกในรอบ2 ปีค่ะ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제주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별도 격리 없이 3박 4일의 여행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อากาศที่นี่ดีมากเลยค่ะสดชื่นค่ะสวยงามเป็นธรรมชาติมากเลยค่ะถ้ามีโอกาสอยากมาเที่ยวอีกครั้งหนึ่งนะคะ 2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낸 상인들도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다가 조금씩 보이니까 우리가 기대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제주 싱가포르 직항 노선의 정기 항공편도 취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외국 관광객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코로나 상황으로 관광 전세기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아 제주가 예전 관광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편법 증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후보자의 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잇따라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가족 간의 거래가 한 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급히 팔았다. 이런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 이런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019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머니가 김 후보자의 딸 황모 씨에게 판 집입니다. 거래 금액은 4억 6천만 원이었지만 황 씨가 낸 돈은 1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주인이었던 외할머니가 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내고 전세 계약을 곧바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증여 목적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입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굉장히 그 매도하기가 쉬운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또 어렸을 때 할머니가 키워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후보자 어머니가 자신의 아파트를 판 건 손녀뿐이 아니었습니다. 손녀에게 집을 팔고 2달 뒤인 2019년 5월 맞은편에 갖고 있던 또 다른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똑같이 4억 6천만 원. 당시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최대 1억 원 넘게 싸게 팔았습니다. 2019년도에 한 5억에서 6억 그 사이였어요. 한 세무 전문가는 가족 간 증여가 아닌 이상한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고 향후 상속세 부담까지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매매를 가장한 편법 증여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에도 후보자가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김 후보자의 딸 황 씨가 아파트 구입 자금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황 씨의 최근 5년간 총소득은 5천만 원으로 자금 일부를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어머니와 동생 간 거래를 알지 못했고 검증과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딸의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저축 등을 활용해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시장부터 구의원까지 쭉 한 정당만 찍는 줄투표가 사라졌다는 건데요.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요.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오세훈 당선인이 앞섰지만 구청장은 보시는 것처럼 8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시장은 국민의힘, 구청장은 민주당을 뽑는 분할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뭔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얻은 지지는 60.9%. 하지만 구청장 선거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정원호 당선인이 57.6%를 받았습니다. 시장은 국민의힘, 구청장은 민주당에게 표를 나눠준 분할 투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놀이터도 많아지고 어린이집도 많아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세세하게 많이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물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현역 구청장의 실적과 정책이 구민들에게 먹힌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 질병관리청에서 정책은 발표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곳을 보면 다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죠. 분할 투표 성향은 경기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에게 더 많은 표를 준 의정부와 안산, 남양주 등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은 김동연이 뽑고 대신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서대로 가겠다라고. 광역단체장은 당을 보고 뽑더라도 기초단체장은 인물 경쟁력을 보고 뽑는 경향이 뚜렷해진 겁니다. 여기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어렵지 않게 그간의 실적이나 공약을 알 수 있게 된 것도 줄투표 감소 이유로 꼽힙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줄투표를 많이 하게 됐죠. 공보물 보니까 뭐 거의 두꺼운 채광권 분량쯤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또 마음에 든 후보에 표를 주되 그 정당에 몰아주지는 않겠다는 유권자의 견제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급에 이어서 정보기관 주요 보직까지 윤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검사 출신 측근들을 포진시키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권력기관 장악이 완결됐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특수수사통 출신인 조상준 변호사를 차관급인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인사와 예산은 물론이고 수천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까지 관리하는 기조실장은 국정원 내에서도 실세로 꼽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검찰 내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측근 중 한 명을 임명한 겁니다. 조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고 최근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변호를 맡을 만큼 여전히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의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이어 국정원 요직에도 검찰 출신 측근이 발탁됐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이 완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역시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도 검사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보통 총리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이 기용됐던 자리여서 검사 출신은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발탁 배경을 놓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최근 음식점 10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인카드 영수증을 확보해서 사적으로 유용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소갈비 전문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해 1월과 4월 경기도 기획 담당하실 법인카드로 10만 5천 원과 12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공동 대응을 경기도 관계자 등 4명이 논의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로 썼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 음식점을 찾아가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경찰관 들려서 그냥 영수증 사진 찍어 가셨어요. 이 음식점은 당시 이 지사 부부의 자택과 불과 2km 거리, 경기도청과는 2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기재된 목적과 달리 사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곳인데 경찰은 이곳을 포함해 음식점과 카페 12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전 총무과 직원이 비서에게 소고기와 초밥 구입 등을 지시한 식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만 원치 해달라고 그래요. 10만 원치? 네, 안심으로 잘라달라고 그래요. 압수물에는 어떤 자료 있습니까? 경찰이 지난 4월 경기도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카드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선 겁니다. 앞서 경기도는 감사 결과 수백만 원이 사적으로 쓰인 의혹이 드러났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가 김혜경 씨를 위해 쓰인 게 맞는지 확인하는 한편 김 씨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앞서 전직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사적인 도움을 받았고 법인카드를 직접 쓴 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에 이어 오늘은 서울특별시장에 4번째 당선된 오세훈 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에게 큰 표차로 승리하면서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되셨고요. 그동안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제 하겠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약자와의 동행특별시를 하겠다고 이번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이 4가지 부문에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분들 도울 수 있는 정책들이
보다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 됐고요. 아마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뭐 환경심의, 건축심의, 교통심의 이런 걸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심의하다가 시간이 다 갔었어요. 이걸 통합해서 심의하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물량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서 이미 53개 단지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진도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임기 중에 최대한 속도를 내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지금보다 좀 떨어뜨리겠다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좀 유지해 보겠다 하는 쪽이십니까? 하향 안정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하향 안정화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걸 뭐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글쎄요, 좀 조심스럽고요. 또 그 불필요하기도 합니다. 최대한 많이 공급한다는 시그널을 드려서 가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재건축 사업들이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런 걱정들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죠. 그 단지에 한해서는.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53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권리 기준일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토지거래 허가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벌써 차기 여권의 대선 주자 가장 유력하다 지금 이렇게 오시현 시장님 보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워낙 너무 일러도 너무 이른 논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사치스러운 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 사람 일하는 거 보니까 할만하다 하고 불러낼 때 비로소 그 자격이 생기고.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좋은 시정 펼쳐서 살기 좋은 서울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봤습니다. 나흘째 계속됐던 경남 밀양의 산불은 다행히 오늘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이례적으로 숲이 우거지는 6월까지 대형 산불로 이어졌는데요. 반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뭄이 이번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기우제까지 지내는 마을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메말랐는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기후환경팀 김민욱, 현인아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유례없는 6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남 밀양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운문호.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호수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구 시민의 식수원인 이 호수의 저수율은 지난해의 절반을 조금 넘는 25.9%에 불과합니다. 이 일대의 강우량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반년 넘게 비다운 비가 오지 않으면서 수몰된 마을의 나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지금까지 30년 썩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바닥이 보인다. 뒷산 곳곳이 시커멓게 탄 경남 밀양의 무연마을. 거센 불길은 사흘 동안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바람이 그래 엄청 불거든 그날. 그래 바람이 날아가가 막 불똥이 날아가가 타고 또 날아가가 타고 막 이등 저등 막 번개통을 나왔어요. 주민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가뭄을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 반년 넘게 안 놓고 일주일 눈 안 왔어요. 내가 87살까지 지금 살아나오면서 이래 가뭄은 처음 봤는데. 마을의 농가 밭에 물을 공급하던 작은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서 저수지 바닥이 절반 넘게 훤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습이 드러난 저수지 바닥에서는 죽은 물고기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됐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물고기들도 작은 웅덩이에서 가쁜 숨을 내쉽니다. 농작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정성껏 심은 작물은 싹도 틔우지 못했고 그나마 싹을 틔운 작물들도 생기를 잃었습니다. 가을 감자씨하고 그런 거 순간 한 개도 안 올라와. 콩하고 감자를 심었는데 아무것도 싹이 안 올라온 거예요? 예. 비가 안 와서? 예. 있는 것도 다 죽는데 무지 수많은 그게 되나? 마을 뒷산은 전체가 말 그대로 불쏘시개입니다. 바짝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가 한 뼘가량 쌓여 있고 흙도 수분이라곤 하나 없이 메말라 있습니다. 5월이 지나면서 잎이 우거진 숲도
바닥의 거센 불길을 견디지 못해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이상기후가 계속된다면 대형 산불은 이제 봄철뿐 아니라 1년 내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영상 30도라는 한여름까지 건조가 이어지면서 대형화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취재팀이 돌아본 경남 밀양 산불 발생 지역을 포함한 영남 지방의 가뭄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부지방 등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올해 왜 이런 가뭄이 찾아왔는지 이어서 현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이곳은 북한산 구기 계곡입니다. 예년 이맘때 같으면 차가운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곳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메말랐습니다. 평소 수면 아래 잠겨있던 계곡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기가 거의 없는 흙은 만지면 부스러져 흙먼지가 됩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물이 좀 있었는데 이제 가뭄이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의 양은 없어지고. 작년 이맘때 주변에서 촬영한 영상과 비교해 보면 올해가 얼마나 건조한지 알 수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제 국립공원공단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안 와서 계곡이 마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전국에 내린 비는 평균 168mm로 관측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5월 초만 해도 가뭄 지역은 경북 지역에 국한됐습니다. 그러나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가뭄 지역이 빠르게 늘어 이달 초에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토양에 남아있던 수분까지 다 증발하면서 가뭄이 더 심각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구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추적했습니다. 지도에서 파란색은 평소보다 비구름이 늘어난 곳, 갈색은 비구름이 줄어들어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구름이 일본 남쪽 해상으로 내려간 게 확인됩니다. 북서태평양 지역에 강한 고기압이 발달해 있고 그에 대한 2차 반응으로 인해서 일본 남쪽의 저기압, 우리나라 주변에 강한 고기압성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라니냐는 적도 동태평양의 수온이 차가워지는 현상인데 올해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서태평양 해역의 고기압과 저기압이 징검다리처럼 나타났고 고기압 징검다리가 한반도에 걸려 가뭄이 왔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물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대표가 서울에 모여 임박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오늘, 바로 그 시간에 미군의 최첨단 정찰기가 출격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찰기가 향한 곳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해안 쪽이었고 이례적으로 중국 영공에 바싹 접근해 비행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로 보입니다. 서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돼 있던 미국 공군의 최첨단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 오늘 오전 9시쯤 출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반도를 향하는 듯 싶던 컴뱃센트는 방향을 틀어 중국 상하이 가까이 접근했다가 칭다오 인근 해안으로 북상했습니다. 이후 남쪽으로 내려와 대만 북쪽 해상을 거쳐 오키나와로 돌아왔습니다. 상당 시간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안을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컴뱃센트는 미국 공군이 단 2대만 보유한 전략 정찰기로 기체 곳곳에 첨단 센서로 전파를 잡아냅니다. 적의 방공망도 잡아내고 핵실험 시 전자파도 감지하는 만능 정찰기로 북한은 물론 중국도 부담스러워하는 존재입니다. 이번 근접 비행은 대만과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은 또 본토에 있던 F-22 스텔스 전투기 12대도 오키나와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컴뱃센트의 비행이 이뤄지던 시각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성김 대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협력하지 않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re not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even though it's in their interest. Cooperate with us towards a meaningful dialogue that leads to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하지만 미국은 코로나 백신 등 인도주의적 지원은 비핵화와는 별개라며 북한의 호응을 여전히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기후환경팀 류현준 기자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유세 기간 내내 거리에 붙어있던 현수막들이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이 현수막들은 이제 폐기물입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쏟아지는 폐기물.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또 대안은 없는 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선거 다음 날인 어제 아침. 투표는 끝났지만 표를 호소하는 현수막은 그대로 거리에 나붙어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선거 현수막을 떼내기 시작합니다. 긴 장대낫을 이용해 줄을 끈 차 2주 동안 걸려있던 현수막이 떨어집니다. 직접 장대낫을 들어봤습니다. 끊을게요. 네. 꽁꽁 감겨있는 끈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겨우 한 교차로의 현수막을 다 뜯어냈더니 머지않은 곳에 또 여러 장의 현수막이 보입니다. 현수막이 진짜 많네요. 네, 엄청 많습니다. 안 힘드세요? 어떠세요? 많이 힘들죠. 힘들죠. 벌써 등허리에 땀이 막 예. 지금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넘었는데 아직 절반도 떼지 못했습니다. 서대문구에 붙은 현수막을 다 떼려면 2시간은 더 작업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설치된 현수막은 후보자가 선거일 후에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다시 걷어가는 후보자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선거 다음 날만 되면 시군구청 직원들만 바빠집니다. 약 1000여 자 정도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후보자 수도 많았지만 유독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에서만 1000장, 전국적으로는 12만 8천 장이 넘습니다. 모두 연결하면 서울에서 도쿄까지 닿는 양입니다. 일부 현수막은 가방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지만 75%가량은 소각되거나 그냥 버려집니다. 선거가 쏟아내는 폐기물은 현수막뿐이 아닙니다. 선거를 9일 앞둔 지난달 23일, 공동주택 우체통마다 두꺼운 선거 공보물이 꽂혔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특히 후보자가 많아 공보물 담은 봉투가 두툼합니다. 안 별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세히 보지도 않고 또 보고 너무 낭비가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번 선거 때 인쇄된 공보물만 약 5억 8천만 부. 모두 이어붙이면 지구를 3바퀴나 휘감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런 폐기물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공보물을 재생용지나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법안, 재활용이 쉬운 현수막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달라진 온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접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쪽으로 더 정책적으로 투자를 한다, 지원을 해주면은. 이에 대해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종이 공보물의 홍보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데다 온라인 접근이 힘든 노인과 소외계층도 있어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과 종이컵 하나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시대. 수십 년째 그대로인 선거 풍경이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보험금 8억 원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을 계곡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지난 4월 구속됐던 이은혜와 조현수. 한 달 반 만인 오늘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은혜와 조현수는 신원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한 것을 빼면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겠냐는 질문에는 두 사람 다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약 20분간 공소 사실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지배, 소위 가스라이팅을 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이 돼 더 이상 착취할 게 없자 수차례 시도 끝에 계곡에 빠지게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의 변호인은 아직 검찰의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첫 재판은 3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윤 씨의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들어올 때 전혀 고개도 안 숙이고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은 두 사람에 대한 엄벌은 물론 분명히 조직이 있을 것 같다며 보다 명확한 진실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겪었던 고통, 이은혜, 조연수 그 사람들이 다시 저희와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법원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화환도 놓였습니다. 법정 앞엔 이은혜와 조연수의 첫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의 변호인은 검찰 기록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예정된 두 번째 공판에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자,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요. 이은혜가 물리적인 접촉이 전혀 없이 남편을 계곡에 뛰어들게 한 점을 법원이 직접 살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검찰은 이은혜가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역대 판결문을 쭉 찾아봤는데요. 아직까지 가스라이팅이 쟁점이었던 사건이 거의 없어서 이번 재판이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30대 여성이 모텔에서 두 딸을 살해한 이른바 기계교 사건. 처음엔 생활고 때문이라고 진술했지만 사실은 동료 학부모로부터 심리적 조종을 당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기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될 거라는 말만 믿고 가해자의 문자를 명령으로 받아들여 자녀를 학대하다 살해까지 한 겁니다. 기계교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종교고요. 하루에 50회 정도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가해자가 공부를 잘하는 피해자의 자녀를 질투한 것이 범행 동기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자로 지시한 내용들이 증거로 인정돼 가해자는 징역 12년형을 받았지만 당시엔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죽이게 하는 방법이 그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도록 시킨, 그것을 살인교사 방조로 의율해서 처벌한. 대법원의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찾아봤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 개념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약 5년 전부터. 용어가 쓰인 적도 지금까지 20여 건뿐입니다. 20대 여성이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를 가스라이팅을 통해 지배하면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40대 과외교사가 학생을 10년간 지배하면서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사건 등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가해자의 직접적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유죄의 이유로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은혜 사건은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어도 직접적인 살인 행위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상황이었다면 사실 직접 살인으로 보더라도 문제는 없을 수는 있겠죠. 검찰은 가스라이팅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이은혜 등의 범행 동기도 입증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자, 오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 강국 러시아가 빠르게 점령할 것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 참혹한 전쟁 대체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전쟁 시작과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 동부, 남부에서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수도 키이우 외곽까지 진격했던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지금 전선은 동남부 지역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침공 전 사실상 러시아군의 점령 상태에 있던 지역을 포함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 장악 지역이 늘어난 게 달라진 영토 변화입니다. Станом на сьогодні під контролем окупантів перебуває близько 20% нашої території. майже 125 тисяч. 전쟁 100일, 침공과 폭격, 반격과 수복이란 단어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도시에선 민간인 학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전쟁의 무기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Чугуєві, що робиться з жін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поступають у лікарню. Страшно, дуже страшно. 현재까지 숨진 민간인은 4,031명, 어린이는 261명입니다. 교전이 치열했던 지역은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나 떠도는 난비는 1,380만 명,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Я теперь должна всю семью кинуть. Я бегу с ребенком. Куда я бегу? Я не знаю. 전쟁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돈바스 지역을 차지해야 하는 러시아.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상태로 영토를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How this war will evolve, it's very hard to predict. What we do know is that almost all wars end at some stage at the negotiating table. 미국, 영국, 스웨덴, 서방 국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란 해석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렵게 물을 대서 모내기를 마친 논들에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바로 오리 때인데요. 가뭄으로 먹이가 부족해지자 오리들이 논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논두렁. 오리들이 논을 헤집으며 심어진 모를 쪼아 먹느라 분주합니다. 주로 습지에 사는 텃새인 흰뺨 검둥오리입니다. 지난해까지 논 주변에 한두 마리가 보였지만 올해는 갑자기 오리 무리가 쳐들어왔습니다. 논 한가운데는 아예 구멍이 뻥 뚫린 듯 비어 있습니다. 모리가 헤엄치면서 먹이 활동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그 노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심어놓은 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반짝이는 비닐을 달고 경적을 울려 오리를 쫓아봐도 그때뿐. 가장 효과적인 건 공포탄이지만 철새 보호구역인 순천만 습지 인근이라 사용할 수도 없어 농민들은 발만 구를 뿐입니다. 정말 짜증나요. 정말 그 오리가 우리가 세대가리 하는데 오리가 그리 멍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리들의 습격 원인은 가뭄입니다. 여수 순천 지역의 5월 평균 강수량은 142mm. 하지만 올 5월의 강수량은 예년의 0.4%에 불과한 0.6mm. 극심한 가뭄으로 순천만 습지가 말라버렸고 자연히 먹이도 부족해지면서 오리들이 논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좀 가뭄이 들어가지고 주변 습지도 말라 있고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지금 없어서 논을 가는 것 같은. 역대급 가뭄의 오리 습격까지 때 아닌 이중고에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나흘간의 축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축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왕실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70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붉고 푸른 연기로 창공을 가로지릅니다. 군인 1,400명, 말 200마리가 버킹엄궁을 떠나 행진하며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플래티넘 주빌리입니다. It was beautiful. It's just being British makes you feel very proud when everybody comes together like this. 지난 1952년에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올해 96세로 영국 역사상 재위 기간이 가장 긴 군주입니다. 나흘간의 행사를 알리는 첫 기념식은 여왕의 손끝에서 시작한 불빛이 커다란 나무 조형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영국 왕실은 국가의 자존심과 위신을 높여주는 상징적, 외교적 영향력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를 내왔습니다. Expect to have around 1,000 customers per hour here or even more. 반면 영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9%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빡빡해지는데 화려한 왕실 생활을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If I was to ask a lot of young people, they wouldn't care one way or the other. I don't really think we should have the royal family because they're really no different to what other people. 최근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 왕자가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에 휩싸이는 등 왕실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뒤에도 왕실이 있겠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은 41%로
10년 전 설문조사 당시 26%에 비해 훨씬 높아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는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의 이름이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그리고 이태원로 22, 이 중에 하나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새 이름위원회는 이렇게 5개 최종 후보를 정해서 일주일 동안 온라인에서 국민 선호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종 결과는 선호도 조사 70%, 그리고 심사위원 배점 30%를 합쳐서 이달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 유독 황당한 플레이가 잦습니다. 어제는 롯데 고승민 선수가 페어볼을 파울로 착각해 볼보이에게 공을 건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롯데가 2대1로 앞서던 7회, LG 이영종의 타구를 따라가던 롯데 고승민이 공을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파울이라고 생각한 고승민은 여유를 부렸고 그 사이 이영종은 이미 2루를 돌았습니다. 분명 1루심은 페어를 선언했지만 섣불리 판단했던 고승민의 다음 플레이는 더 황당했습니다. 파울 타구라고 생각한 공을 볼보이에게 던져준 겁니다.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외야 볼보이의 신체나 장비에 공이 닿으면 두 베이스를 더 진루한다는 야구 규칙에 따라 이영종은 2루에서 홈까지 들어왔고 롯데는 뼈아픈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고승민 선수도 플레이 자체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파울이라고 스스로 석정을 지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비슷한 장면은 지난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주심에 스트라이크 선언이 없었는데도 삼진이라고 생각한 한화 포수 정범무는 공을 1루로 던진 뒤 더그아웃으로 향했고 그 사이 2명의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대패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주심이 스트라이크 콜을 하질 않았잖아요. 근데 정범호 선수는 자신이 스트라이크라고 판정을 하고 1루에 공을 던져버렸어요. 야, 이건 큰 실책입니다. 그러네요. 아웃 카운트나 이닝 착각은 다반사입니다. 11년 전엔 두산 정수빈이 투아웃을 3아웃으로 착각해 공을 던지지 않았다가 결승점을 내줬고 최근엔 두산 조수행이 12회 초에 끝내기 안타를 내준 걸로 착각해 머뭇거리다 결정적인 점수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조수행 선수가 공을 놓치는 순간 끝내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긴장 속에 경기를 치르다 보니 완벽할 수만은 없는 프로 선수들. 하지만 프로답지 않는 어이없는 플레이가 속출하면서 팬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전국 육상경기 대회에 출전한 우상혁 선수가 2m 30cm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관중의 박수를 유도한 뒤 힘찬 도약으로 2m 30을 넘은 우상혁 선수, 공중회전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운 올해 실외대회 최고 기록 2m 34에 도전했는데 강한 바람 탓에 3차례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상혁 선수는 계획이 다 있다는군요. 계획대로 완벽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제 믿어주시고 세계선수권도 잘 뛸 거니까 모두 응원해주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최초 타이틀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어제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 서울도 32.6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 동풍이 산맥을 넘어서면서 특히나 서쪽 지방의 공기를 덥게 달군 건데요. 오늘 34도까지 치솟은 광주의 낮 기온은 내일 30도, 서울 31도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오늘보다 낮아집니다. 하지만 내륙에서는 여전히 30도를 육박해 덥겠고요. 이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으신다면 속초 등 동해안 지방이 좋겠습니다. 주말 새 단비 소식도 있습니다. 비는 일요일에 오겠고 지역은 동해안 지방과 남부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지 최고 80m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20에서 60, 전남과 경남에 최고 30mm가량이고요. 서울 등 수도권은 월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는 차츰 흐려집니다. 이 비가 오기 전까지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현충일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동해안 남해상에서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 영동 지방은 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